어머니 앞으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지 마세요. 갑자기라니 5일 전이면 갑자기 맞죠? 잠자리도 그렇고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럼 너희가 올 거니? 아니요, 저도 아내도 바쁘고요. 애들도 이제 학업 준비하느라 바빠요. 오늘 이야기 속주인공은 80세 김순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8세 박성민입니다. 김 씨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들네에 방문했던 어제를 떠올렸습니다. 하룻밤 만에 이렇게 비참하고 슬픈 기분이 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1년 만에 만나는 외아들이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이 80 먹은 홀어머니는 피눈물 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에서의 하룻밤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11년 전까지만 해도 김 씨는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린 손주 둘을 키워주기 위해 몇 년간 시골집을 두고 서울로 올라와 있었지요. 그렇게 4년간 함께 살았는데 그런 아들네와 갑작스러운 작별을 하게 된 것이 바로 11년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들은 사업차 베트남에 왔다 갔다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저희 49 베트남으로 이민 가요. 49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를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살던 김 씨는 없었죠. 나쁜 아들 며느리를 대신해 핏덩이 손주들을 4년 동안 키워주었던 김 씨는 애초에 가족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상의가 아닌 통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말을 듣고도 김 씨는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올 거니 모르겠어요. 애들 학교도 다니고 그러면 아마 거의 베트남에서 살게 되겠죠. 사업을 접지 않는 한은요. 그럼 영영 안 온다는 말이야. 글쎄요, 자리 좀 잡아봐야 알 것 같아요. 그 말이었습니다. 아주 떠날 것처럼 말하는 아들 때문에 김 씨는 남몰래 눈물 흘렸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곳으로 떠난 자식이 슬퍼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키웠던 외동아들이니 말이죠. 아들은 김 씨에게 끝까지 같이 가자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고 다녀올게요. 이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덩그러니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들이 떠남과 동시에 김 씨는 다시 시골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과는 종종 통화를 했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뜸해졌고 중간에 한 번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르고 김 씨가 아들 포기를 할 때쯤 아들은 도깨비처럼 홀연히 떠났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베트남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저번 달에 통화했을 때도 그런 말 없었잖아. 김 씨가 전화를 받은 건 아들이 서울에 다시 자리 잡은 뒤였습니다. 사업 정리하느라고 정신도 없고 그래서요 미리 말씀 못 드렸어요. 아이고 잘 왔다 망해서 돌아왔는데 잘 온 건 아니죠. 아니 그런 뜻은 아니야. 그래도 한국에 있어야 마음이 더 편할 거 아니니 어쨌든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민수 민지는 잘 있어. 민수 엄마는 다들 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김 씨는 아들의 사업이 잘 안 돼서 들어온 게 안타까운 한편 평생 그리워만 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남몰래 기뻐했습니다. 철딱서니가 없다고 손가락질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다시 볼 수 있으니 기쁘지 않을 수 없었죠. 걱정은 돈이죠. 아들이 근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 돌아왔으니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다른 조그마한 사업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머니 갖고 계신 밭 있죠? 그거 좀 팔아서 보태주세요. 아들 장가 보내고 남은 재산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는 몰라도 그거라도 보탤 수 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밭의 3분의 1을 팔아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시골이라지만 읍내 가까이에 있는 밭이라 가격을 꽤 쳐주어 아들에게 상당한 돈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온 지 1년이 된 지금까지도 김 씨는 한 번도 아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애들은 잘 있니? 네, 잘 있죠. 학교 다니고 그 어린아이들이 벌써 커서 손자는 중학교 3학년, 손녀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습니다. 가끔 통화하긴 했지만
이제는 키워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을 나이였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바쁘니 바쁘죠. 사업하는데 쉬는 날이 따로 있나요? 아들의 말에 김 씨의 두 어깨가 또다시 툭 떨어졌습니다. 그럼 추석에도 안 와? 실망스러움을 애써 감추며 묻자 아들이 무심히 대꾸했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좀 생활도 풀리고 하면 그때 한번 내려갈게요. 민수민지가 아니라 네 얼굴까지 까먹겠다. 은근슬쩍 투정 부려보았지만 아들은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주들이 어떻게 자랐는지는 사진으로만 보았고 기억 속엔 아들마저 10년 전 모습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언니네 아들 돌아왔다면서 추석인데 이번에도 안 내려온대. 친한 이웃이 명절에도 혼자 있는 김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하느라 바쁘지 아주 눈코 뜰 새 없대.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에휴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말이야 늙은 엄마 혼자 있는 건 생각 안 해. 아이고 내려온다고 난리치는 걸 내가 뜯어말리느라 아주 혼났어. 김 씨의 말을 믿지 않는지 이웃은 작은 소리로 혀를 찼습니다. 하도 바쁘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올라가겠다고 했어. 날짜 정하고 있으니까 괜한 소리 마라. 그러면 다행이고. 그리고 추석이 지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김 씨는 아들에게 용기 내 말했습니다. 성민아 너희 온 지도 1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못 봤잖아. 너희가 바쁘니까 이번에 내가 올라가면 어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쁘다고요. 사실 지난번에도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바빠서 와도 못 본다는 말에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주말 하루만 시간 좀 내봐.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살고 잠은 잘 거 아니야? 바쁘다는 말이면 금방 체념했던 김 씨가 이번에는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머뭇거리며 알았다는 대답을 했죠. 그럼 토요일에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알았어. 이번 주 아침에 올라갈게. 네 알았어요. 휴대폰으로 집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버스 타고 오세요. 터미널에서는 택시 타고 오시고요. 택시비는 제가 드릴게요. 걱정 마. 잘 찾아갈 테니까. 아들과 전화를 끊고 김 씨는 기쁜 듯 웃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강산이 한번 변하는 세월 동안 내 자식을 못 보고 살았으니 그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5일이나 남았지만 김 씨는 그때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자신의 짐이 아니라 아들을 위한 음식들이었죠. 직접 담근 김치 조금과 고추장 그리고 밭에서 농사지은 당근과 상추도 봉지에 넣었습니다. 조금씩 담는다고 담았는데도 짐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챙기고 있는데 지나가는 길에 들른 이웃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디 이사라도 가. 뭘 그렇게 챙겨. 우리 아들네 이번 주말에 올라가기로 했거든. 그러자 이웃이 놀랐습니다. 정말 진짜 가는 거야? 그럼 진짜로 가지. 가짜로 가는 것도 있어. 아니 영 끄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가 봐. 이웃은 말을 하자마자 아차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씨는 황당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누구랑 연을 끊어. 그러자 어색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내 말은 솔직히 언니 아들 베트남에서 돌아온 지가 언젠데 말이야. 홀어머니 한 번 보러도 안 오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 뭐. 아니면 다행이고 고놈의 주둥이들을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얼른 가봐. 아니 걱정돼서 한 소리지 뭐. 근데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가. 고속버스 타고 가는 거 아니야? 노인네가 다 어떻게 들고 가려고. 김 씨도 평상 위에 가득 찬 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다 들고 가지는 못할 듯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보면 또 언제 볼지 모르니까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서울 가면 먹을 거 천진데 시골 음식 좋아라 하겠어. 아무튼 자식 사랑 유별나. 김 씨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됐을 때 새벽 일찍 눈이 번쩍 뜨었습니다. 원래도 잠이 많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잠을 설쳤습니다. 들고 갈 수 있는 만큼 단단히 챙긴 김 씨는 이른 아침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탑승한 뒤에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지금 버스 탔어. 아 벌써요? 알겠어요. 조심히 오세요. 아들은 자다 깼는지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버스가
씨가 출발하고 덜컹거리는 버스를 따라 김 씨의 마음도 함께 요동쳤습니다. 손주들이 얼마나 컸을까? 상상만 해도 설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도 며느리도 어서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10년 참 길다. 남편도 자식도 없이 홀로 산 시간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웃들이 김 씨가 자식과 연을 끊었다고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옆 좌석에 김치와 고추장 각종 채소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가다가는 어느 터미널에서 옆자리에 사람이 타자 발밑에 내려놓기도 하고 봉다리는 끌어안기도 하고 그렇게 한참을 갔습니다. 버스 타고 3시간 반 들고 있는 짐도 무겁고 앉아있는 허리도 아프지만 긴 시간에도 기분 좋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근 몇 년간 이런 들뜬 기분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버스에서 내린 김 씨는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10년 전에 몇 년간 살았던 곳이지만 그동안에도 참 많이 달라진 듯했습니다. 하기야 그때도 애 보느라 늘상 집에만 있어서 서울 길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겨우 탄 택시 안에서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집을 나선 지 5시간이 가까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지치긴 해도 곧 만날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3만 원이에요. 아이고 택시비가 비싸네요. 데리고 왔는 택시기사에게 돈을 내밀며 김 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버스를 타고 올 걸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택시도 겨우 탔는데 버스를 타고 찾아올 재주는 없었겠죠.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 아들은 빌라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고층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사는 동네는 워낙 시골이라 읍내에 있는 아파트도 높아야 5층, 6층이었는데 아들이 사는 아파트는 못해도 30층은 돼 보였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됐다더니 서울에서 이런 아파트 살아서 다행이네 생각보다 힘들게 살지 않는 것 같아서 안심했습니다. 다들 서울 집값이 비싸다고 난리인데 그래도 내 아들 식구들 지낼 번듯한 집이 있으니 뿌듯했습니다. 900일 동이라고 했는데 아파트가 너무 넓으니 내려서도 한참 헤매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 1층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지금 1층에 도착했는데 벨을 어떻게 눌러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자 삑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짐을 들고 있는 팔이 뻐근하게 아파왔는데 이것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끝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가는데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아이쿠 김 씨는 들고 있던 짐을 발밑에 잠시 내려놓고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모습을 보며 옷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드네 본다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었는데도 어째 촌티가 줄줄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도 손가락으로 쓱쓱 빗어넘기자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딩동 괜스레 긴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반가워할까, 오랜만에 만난 엄마를 보고 좋아할까 기대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손주들이 자신을 못 알아볼까 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달칵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며느리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날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민수 엄마야 잘 지냈어.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반겨주니 용기 내서 찾아오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김 씨가 안으로 들어가서 현관 앞에 짐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냈지. 그런데도 10년의 세월을 한 번에 메우기는 힘들었는지 둘 사이엔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성민이는 손주들과 아들 모두 보이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제서야 방문을 열고 나와 보았죠. 오셨어요. 아이고 성민아 고생했다. 김 씨는 아들에게 다가가 아들의 팔을 쓸어내렸습니다. 살이 빠졌는지 얼굴이 상했는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말이죠. 손을 잡아보니 10년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30대에 떠났는데 어느새 중년이 되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늙으셨네요. 그러자 김 씨가 잡은 손을 놓고 자신의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들도 늙었는데 김씨는 그야말로 폭삭 늙어버렸겠죠. 김씨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거실에 앉았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할 말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간에 하는 말이라곤 잘 지냈냐 뿐이었습니다. 민수랑 민지는 어디 갔니 보이지 않는 손주들을 찾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말이라 다 나갔지요. 민수는 도서관 갔고 민지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할머니 온다고 말은 했는데 그렇다고 애들이 가만히 집에 있겠어요. 다 큰애들을 집에만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럼 언제 온대 모르죠. 아들의 무심한 대답에 김씨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김씨의 손으로 기른 아이들인데 오랜만에 할머니를 본다는데 다들 나가버리니 섭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얼굴이라도 보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쩌죠? 저 지금 나가봐야 해요. 어딜? 모임인데요. 저녁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김씨가 놀란 표정을 짓자 며느리가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잡은 약속이라서 갑자기 취소할 수가 없어서요. 그러니 어서 다녀와라. 자신이 갑자기 오겠다고 했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나가고 김씨는 아들과 둘이 남았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아침만 먹고 나왔지. 그러자 아들이 난감해했습니다. 저는 아침을 늦게 먹어서요. 어머니 배고프시면 짜장면이라도 시켜드릴까요? 아들의 물음에 김씨가 손사래를 찼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따가 애들 오면 같이 먹지. 그러면 죄송한데 저는 할 일이 조금 있어서요. 거실에서 TV 좀 보고 계세요. 아들은 할 일이 있다며 안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로 무언가를 했습니다. 하는 것 같아서 말을 걸기도 그래서 김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일에 방해될까 싶어 음소거로 해놓고 말이죠. 그렇게 앉아있으니 얼떨떨했습니다. 다섯 식구 단란하게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상상을 하고 왔으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드라마를 흐린 눈으로 보고 있는데 삐리릭 하고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아이가 들어오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자 민수였습니다. 5살 때 보고 못 본 손주는 길에서 마주치면 알아볼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손주를 바라보는 김씨의 설레는 마음과는 다르게 아이는 아주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도 종종 통화를 했지만 이렇게 마주보는 것은 너무나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릴 땐 할머니 껌딱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모르는 할머니를 보는 듯했죠. 잘 지냈소? 정말 많이 컸다. 손자는 김씨에게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가방을 내던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나가려는 모습에 김씨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어디 가니? 친구들이랑 PC방이요. 김씨는 손자랑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손자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민수야. 김씨는 서둘러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5만 원짜리를 꺼내서 손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감사합니다. 꾸벅 인사를 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해서 적응하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벌써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손자가 들어왔다 나가는 동안에도 아들은 방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없고 손자 손녀도 없으니 김씨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멀뚱히 소파에 앉아서 시간을 죽였습니다. 배도 고프고 저녁 시간이 다 되어 가자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돌아가야 하는데 여태까지 아들과도 몇 마디 나눠보지 못했으니 말이죠. 김씨는 자신이 꼭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걸 원하고 온 것은 아니었는데 자신을 신경도 쓰지 않는 아들에게 서운했습니다. 혼자 말도 않고 있으니 좀 있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에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퍼뜩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어둑어둑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건 손자와 손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녀딸도 손자와 마찬가지로 낯선 사람처럼 김 씨를 대했습니다. 왔니 아이고 예쁜 우리 민지 엄청 많이 컸네. 손녀는 김 씨의 말에 부끄러워하더니 뭐라 더 말하기도 전에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애들 왔으니까 저녁 먹죠. 민수 엄마는 언제 온대? 아 저희끼리 먹으면 돼요. 아침에 엄마가 가져온 걸로 뭐 좀 해 먹을까?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 엄마도 없는데요. 그냥 대충 시켜 먹죠. 엄마가 뭐라도 해줄게. 그러면 민수 엄마가 안 좋아할 텐데. 그러니 알았어. 아들은 휴대폰을 한참 만지작거리더니 족발을 시켰다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TV 볼륨을 올려서 보고 있는 아들 김 씨는 아들과의 보이지 않는 벽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도착한 다음에는 넷이 식탁에 앉았지만 서로 대화가 오가질 않았습니다. 김 씨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학교 적응은 잘하고 있니? 네 민지도 그동안 교감이 있었어야 할 말이 있을 텐데. 김 씨도 더 이상 말을 걸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들도 말없이 밥만 먹으니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김 씨는 조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대단한 반응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랜만에 보는 엄마 할머니를 반가워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김 씨를 반기는 사람이 없는 듯 했습니다. 식사 후에 손주들은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소파에 앉아서 같이 TV를 보긴 했지만 대화를 나누진 못했습니다. 자꾸 자세를 바꾸는 것이 아들도 자신의 존재를 불편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8시가 조금 넘자 며느리가 왔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성민이가 족발 시켜서 같이 먹었어. 며느리는 거실에 자리 잡고 앉아서 김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택시비 얼마 나왔어요? 3만 원 나왔어. 이거 제가 드릴게요. 며느리가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됐어. 택시비를 뭐하러 줘? 아니에요. 저희가 택시 타시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드려야죠. 내일은 모셔다 드릴게요. 며느리가 급고 사양하는 김 씨에게 신랑이 끝에 억지로 3만 원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래도 이 집에서 가장 살가운 것은 며느리인 듯 했습니다. 아들과 손주들이 김 씨를 투명인간처럼 대한다고 한다면 며느리는 그래도 자신을 반가워하진 않지만 적어도 손님 취급은 해주는 것 같았죠. 잠은 민지랑 주무세요. 손녀딸과 함께 자라고 했지만 어린이를 위한 작은 침대 위에서 둘이 자기엔 너무 비좁아 보였습니다. 나는 그냥 거실 바닥에서 잘게 이불만 좀 깔아 줘. 번거롭게 뭐려. 그냥 민지 방에서 주무세요. 아들의 귀찮은 듯한 대꾸에 김 씨가 입을 다물자 며느리가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일찍 잘게요. 그러더니 아들의 팔을 잡아 끌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 씨가 이 집에 들어와서 나눈 대화가 10마디나 될까 싶었습니다. 거실에 또다시 혼자 남겨진 김 씨가 이불 위에 조심스레 몸을 뉘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누워 눈만 꿈뻑꿈뻑 유난히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원래는 9시쯤 잠드는데 오늘따라 여러 생각이 들었죠. 김 씨가 아들을 보기 위해 일주일 전부터 설레었던 마음, 아들은 같은 마음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랬습니다. 사실 아무리 바빠도 사람이 365일 24시간 일하는 게 아닐 텐데 베트남에서 돌아온 1년 동안 한 번도 오지 못했다는 것은 오고 싶지 않았다는 뜻이었겠죠. 애써 외면해 왔는데 이렇게 아들네 집에 와 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그저 김 씨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니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나쁜 놈,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벌써 80세가 된 김 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겠다고 먼 길을 온 늙은 어머니를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싫은 손님이라도 집에 왔으면 들여다보고 챙겨주고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하루 동안 김 씨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샌 김 씨는 새벽 일찍 이부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네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지만 일요일 아침이라 누구도 쉽게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가 넘어가고 10시가 넘어가서야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각자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오고 하는데
김 씨에게 안부를 묻는 사람도 없었지요. 인형처럼 소파에 앉아 있으니 아들네가 자신이 빨리 가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들 며느리가 자꾸 시계를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아침밥을 먹기도 전에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만 가봐야겠다. 그러자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가시게요. 어차피 저희도 금방 나가야 되니까. 가는 길에 터미널에 모셔다 드릴게요. 그러면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몇 시에 약속인지는 모르겠지만 김 씨가 언제 갈 줄 알고 오전에 약속을 잡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무언가 후련해 보이는 아들의 표정을 보니 김 씨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했습니다. 새벽 내내 했던 생각에 아들이 확신을 주었습니다. 김 씨는 나오기 전에 손주들에게 20만 원씩 용돈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 볼지 모른다는 생각에 오래도록 눈으로 그 얼굴들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차를 타고 터미널로 가는 길 역시나 침묵이 흘렀죠. 어제 택시비 얼마 나왔어요? 드리기로 했잖아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며느리와 택시비를 가지고 실랑이를 할 때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었는데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도 모를 만큼 자신에게 무관심했던 것 같았습니다. 내가 드렸잖아. 그래, 그렇게 5분쯤 가다가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운전하며 거울을 통해서 뒤에 앉은 김 씨와 눈을 맞췄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땅 팔아서 돈 주셨잖아요. 그거 말고 밭도 있죠. 웬일로 말을 거나 했더니 돈 이야기였습니다. 그래, 당근이랑 상추랑 다 그 땅에서 농사 지은 거야? 농사 그만 지으시라니까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농사를 지어요. 아들이 김 씨를 걱정하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 김 씨는 다시 한번 실망했습니다. 그거 그냥 팔아서 지난번처럼 저 좀 주세요. 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번에 팔아서 준 돈도 김 씨에겐 꽤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 남은 땅은 김 씨의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남겨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80세이지만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들어오는 수입이라고는 연금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아들에게 줘버리면 나중 일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김 씨는 아들에게 마음에도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랑 집 팔고 나도 서울 올라올까? 너희 집에. 그러니까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죠. 아들과 며느리가 눈짓으로 무언가 사인을 주고받는 듯하더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땅부터 팔아서 주시고요. 나중에 어머니 어디 아프시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김 씨는 느꼈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구나. 하룻밤이었지만 아들의 마음을 전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떨어져 살던 세월 때문인지 원래 그런 아들이었는지 이제는 내 품에 있던 그 작고 소중한 아이가 아니구나. 아들에게도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던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 온전한 가정이었고 김 씨는 이제 가진 것 다 내놓고 물러나 줘야 하는 늙은이일 뿐인 듯했습니다. 그 땅은 아직 팔 생각이 없어. 내일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너한테 손 안 벌리고 살려면 나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 그건 나중에 제가 아니 나중에도 내 스스로 알아서 살아갈게. 아니 제가 그 돈이 좀 필요해서 그래요. 너보다 이 늙은 엄마가 그 돈이 더 필요하지 않겠니? 너는 지난번에 준 돈으로 사업 잘 일으켜봐라. 아들 잘 키우고. 그럼 난 가마차는 어느새 터미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 씨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불쑥 찾아오고 그러지 마세요. 불쑥이라니 미리 말했잖니. 오히려 불쑥이죠. 잠자는 것도 그렇고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럼 너희가 올 거니? 아뇨. 저도 애 엄마도 바쁘고요. 애들도 이제 진학 준비하느라 바빠요. 그래, 알았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소리에 화가 난 듯한 아들을 뒤로하고 김 씨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리면서도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김 씨가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는다면
아들도 굳이 자신을 찾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동네 사람 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과 김씨는 이미 잘린 끈이라 김씨가 붙잡고 있던 이 손만 놓는다면 언제고 두동강 날 사이였던 듯 했습니다. 버스를 타러 가는 김씨의 심정은 씁쓸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길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나이 30쯤 아들을 낳아서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나에겐 둘도 없는 소중한 자식이었는데 이제 남이 되어 버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김씨에게는 여전히 작고 여린 아이였지만 자식의 마음은 또 다른 듯 했습니다. 내리사랑이라는 게 참 잔인한 말 같았습니다. 내려준 사랑이 절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니 말이죠. 그렇게 버스를 타고 마을에 도착했을 때 잘 다녀왔어 아들 만나니까 좋아 그럼 좋지 근데 너무 바빠서 이제 안 가려고 김씨는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얼른 밭에 좀 가봐야겠다. 시큼해지는 눈을 숨기며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평상에 앉아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힘닿는 데까지 농사도 짓고 남는 시간에 나들이도 다니고 아들이 다시 베트남에 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이제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암시를 걸었습니다. 그러니 조금쯤 슬픔이 덜어지는 듯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있으니 혼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원래 살던 아들이 없던 삶으로 다시 돌아갔을 뿐이었죠.